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유천에 근무하고 있는 안범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작년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었고요. 사실 지금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고, 근데 정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드리고자 하는 거는 3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작년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발생한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을 전부 제가 하나씩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거기서 어떤 쟁점이 법률적으로 문제되었는지 그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했는데 전 나름대로 열심히 좀 준비해봤고, 참고로 유천에서 중대재해 대응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제 프로필은 그렇고요. 저는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 한 20년 했고, 검사 생활하는 도중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8부장을 했었습니다. 형사 8부가 주로 이 건설, 부동산 그리고 안전사고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대재해도 많이 다루게 됐었고요. 그리고 변호사 되고 나서도 좀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도 많이 합니다만 중대재해 사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3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약칭으로 중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첩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사례는 총 14건입니다. 총 14건이고, 중첩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 즉 불기소 처분한 경우는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중첩법 위반으로 법원 선고, 유죄 선고된 사례가 1건 있습니다. 그건 4월 6일 때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31일까지 중첩법 위반으로 노동청에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수는 총 34건입니다. 총 34건이고, 그리고 작년 12월 31일까지 중첩법 위반으로 노동청에서 내사종결한 사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내사종결을 한다. 그러니까 중첩법으로 입건하지 않은 사례가 총 1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건에 대해서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그래도 설명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첩법 위반에서 첫 기소 사례죠. 작년 6월 27일 날 있었고요. 첫 기소 겸 첫 불기소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는 2월경에 발생했고요. 기소는 6월 27일 날 있었는데, 내용은 뭐냐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국소 배기장치 설치 미비 등으로 독성 간염 증상이 발병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고 이건 독성 간염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락, 끼임 이런 게 아니고 독성 간염 증상 발병으로 인해서 기소된 사례입니다. 중첩법에 보면 중첩법 시행령 4조에 보면 여러 가지 의무 위반 유형들이 있거든요. 의무 위반 유형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이런 걸 안 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비사는 저는 회사 이름을 다 알고 있지만 공적인 자리라서 그냥 약칭으로 설명드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사는 혐의 없음이 됐는데, 위험성 평가, 예산 편성 등 일부 미흡하긴 하지만 대체로 법 취지에 부합하다. 중첩법으로 처벌할 정도의 불이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이 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떤 게 쟁점이냐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없느냐. 이건 사망사고가 아니거든요. 독성 간염 증상이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 아니냐, 이 측면에서 그런 게 법률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소된 사례는 대구에서 공장 신축공사 현장 하천불로자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는 3월 29일 날 발생했는데 기소는 10월 19일이죠. 그러니까 첫 기소가 6월 27일인데 한 넉 달 있다가 이제 두 번째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청인 A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비사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지붕에서 고소 작업자에 대해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하던 중에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중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고,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하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 이런 걸 마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적 쟁점으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느냐. 이 본건에서는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이제 작년 11월 3일 날 세 번째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선박수리업체인데요. 선박수리공사 중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10m 통로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중처법상의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하지 않았다. 종사자의 의견 청취 개선 절차 마련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자 안전보건관리 비용 기준 마련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법률적 쟁점으로는 CSO 그러니까 과연 CSO가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신 분 많을 겁니다. CSO 선임되면 처벌해야 되느냐? CSO가 개인 책임자냐? CEO가 있고 그 밑에 CSO 선임됐으면 CEO는 면책되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CSO가 선임되어 있다 해도 CEO가 책임져야 된다. 취지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 작년 10월 3일 경남 함안소재 철강 제조업체 사례가 있는데요. 사고는 3월 16일 날 발생했고 10월 3일 기소됐고, 철강 제조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도급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에 충격돼서 사망한 사고고요. 원청 사업장에 하도급 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상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법률적 쟁점은 사내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원청이 안전관리 감독 의무가 있느냐 이거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고양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 사례인데요. 이게 4월 6일 날 유죄 선고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고는 작년 5월 14일 날 발생했고 10월 30일 날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6일 날 선고되었고,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회사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내용은 원청인 A사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기사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에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고요.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 위험 요인 등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하지 않았다.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적 쟁점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있느냐이고요. 본건은 사실 첫 번째 유죄 선고 사례이긴 한데, 물론 저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기는 합니다. 어떤 시사점을 주긴 하는데, 그 시사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보통 이런 사고, 여태까지 그 중처법 도입되기 전에는 원청은 처벌되지 않았거든요. 원청은 처벌되지 않았고, 원청 대표자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이 만약에 원청의 현장 소장이 현장에 나가 있으면 현장 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되고 했지, 원청은 사실상 처벌되지 않았고요. 물론 간혹가다 기소된 사례는 있습니다. 뭐 한국서울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메트로 기소돼서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그 벌금 선고된 사례가 있고, 한국서울발전은 원청이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된 사례가 있고 이렇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청 처벌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원청이 지금 처벌되고 있거든요. 이게 중처법의 도입 효과입니다. 효과고 그렇지만 사실상 이 법정에서 이분이 자백을 하셨거든요. 이거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향 소재 이제 상가 신축공사 현장 사례가 있고요. 이건 아직도 재판 중에 있고요. 작년 3월 9일 발생해서 10월 30일 기소되고 원청인 이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 F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충격해 사망한 사고고요. 중처법상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 위험 요인 등 확인 개선 절차 마련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 등 음식 평가 기준 마련하지 않았다. 하도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는 거고요. 법률적 쟁점은 하도 업체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작년 말에 다가오면서 점점 잦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소 사례가 작년까지 총 11건이 기소가 됐고 올해 3건이 더 기소가 된 겁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기소가 된 사례고요. 그 사고는 7월 14일 날 발생했고 이 용융된 녹은 금속을 금속 주형에 넣어서 주물을 얻는 주조기계 이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찌꺼기 제거 과정에 소속 근로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어서 사망한 사고고요.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 위험 요인 등 확인 개선 절차 마련하지 않았다.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하지 않았다. 매뉴얼 마련하지 않았다. 반기 1회 점검 보고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부문에 따른 의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겁니다. 이 건은 사실은 다른 건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방호 장치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성 통보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따르지 않았다. 이 반기 1회 이걸로는 최초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반기 1회 한 번씩 점검하고 이런 사례 이렇게 하도록 중처법상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는 최초로 기소된 사례고요. 마찬가지로 법률적 쟁점은 하도급 업체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사례가 있습니다. 3월 16일 날 발생했고 기소는 10월 29일이고요. 원청으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거푸집 설치 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등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 이행 평가 기준 마련하지 않았다. 법률적 쟁점은 하도급 업체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고요. 이것도 작년 10월 29일 날 기소됐습니다. 이게 춘천 소재 교육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 사례인데요. 그 춘천에 있는 모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심사이전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안전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 한 1.5m밖에 안 되는 추락해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의무 위반 중처법상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원칙 설정하지 않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하지 않았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을 하지 않았다. 이거고요. 법률적 쟁점으로는 건설공사 발주자 사실 건설공사는 발주자는 조금 책임을 달리 보고 있거든요. 발주자에도 책임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번째로 경남 함안 소재 수도시설 가압장 공사 현장 사례 작년 12월 29일 날 발생했습니다. 기소했습니다. 원청인 A사로부터 수도시설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 B사 소속 근로자가 굴착구에 붐이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굴착기의 붐을 선회하던 중 굴착기 후면과 담장 사이에 머리가 겹착돼서 사망한 사고고요.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법률적 쟁점으로는 하도급업체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11번째로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 현장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기소됐습니다. 원청인 A사로부터 해체 공사를 하도급받은 B사 대표가 그러니까 이 작은 회사인데요. B사 대표가 피해자입니다. B사 대표가 굴착기로 굴뚝을 파쇄하던 중에 무너진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표 자신이 매몰돼서 사망한 사고고요.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을 안 하고 유해 위험 요인 등 확인 개선 절차 마련하지 않았고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하지 않았고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고요. 마찬가지로 하도급체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온 3건 사고 중에 첫 번째로 2월 18일 날 기소가 됐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있었던 거고요. 원청 A사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B사 소속 근로자가
압축 성형계에서 튕겨나온 플라스틱 공구 지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몰두해서 사망한 사고고요.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지 않았고 유해 위험 요인 등 확인 개선들을 잘 마련하지 않았고 법정 인원수 이상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법률적 쟁점으로는 하드웨어 업체 사고에 대한 원칙의 책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발생한 사고 중에 가장 큰 회사입니다. 나머지는 매우 작습니다. 이 회사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중에서 상당히 크습니다. 13번째로 경북 성주 소재 상수도 공사 현장 사례가 있는데요. 상수도 확장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 부설 후 다시 외우는 작업 중에 청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무진한 부착기에 치여서 사망한 사고고요.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지 않았고 유해 위험 요인 등 확인 개선을 잘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률적 쟁점으로는 하드웨어 업체 사고에 대한 원칙의 책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원래 이제 3월 31일 날 기소됐고 이건 언론에 뭐 많이 보도됐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또 공교롭게도 중첩법 제1호 사건이고요. 이게 작년 1월 29일 날 발생했습니다. 시행이 1월 27일인데 29일 날 발생해서 처음부터 좀 센세이셔널 했고요. 이 건은 채석장에서 토사 약 30만 입방미터가 무너져 내려서 그 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되었던 사고고요. 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 위험 요인 등 확인 개선을 잘 마련하지 않았다.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법률적 쟁점은 과연 이 중첩법상의 경영 책임자라는 개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영 책임자가 보통 저희는 CEO라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CSO라고도 막 주장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CEO가 아닌 그 이른바 회장이 중첩법상의 경영 책임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게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은 채석산업에 30년간 이 회장님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했고 종사한 전문가이고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했었고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 최종적 권한을 결정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그룹 핵심 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회장님도 책임진다. 그래서 그룹 회장님을 기소했습니다. 뭐 저는 꼭 이 기소가 맞는지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좀 재판 결과라든가 이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아마 중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의무 위반 유형이라 중첩법 하나하나 조항을 잘 알고 계시면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뭐 유해 위험 요인, 뭐 경영 방침, 뭐 업무 수행 평가 기준 하나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씩 그 다 구성요건과 중첩법상에 하나씩 규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고에서는 이게 위반됐다. 저 사고에서는 이게 위반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중첩법상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문제가 돼, 중첩법상 의무 위반 요인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됐는지 다시 한번 연역적으로 좀 쪼개봤습니다. 그 안전보건 경영 방침 마련. 그러니까 중첩법 시행령 4조 1호에 따르면 그 안전보건 경영 방침 마련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14건 기소된 것 중에 여러 건이 뭐 위배된 경우가 많으니까 총 14건 기소된 것 중에 안전보건 경영 방침 마련 안 되었다는 이유로 4건이 기소됐고요. 시행령 4조 2호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건. 그리고 시행령 4조 3호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건. 그리고 시행령 4조 5호 남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11건이 기소됐습니다. 이 약간 그 의외인데요. 중첩법 시행 초기에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건 볼 것도 없다. 전부 위험성 평가 안 했다. 위험성 평가 미흡했다. 이걸로 기소된다. 이렇게 생각. 그거만 핵심적으로 대비하면은 나머지는 그게 문제 되겠느냐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막상 기소된 걸 보면은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전부 다 해당됩니다. 11분 다 위반된 것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눠드린 유의물에는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고요. 유의물에 보면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이 안 됐다는 게 두 개가 돼 있을 겁니다. 밑에 게 오타고요. 그 뭐냐면 그거는 시행령 4조 6호 법정 인원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정 인원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 저거 위반으로 한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4조 7호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건. 시행령 4조 8호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을 안 만들었다는 이유로 5건. 그리고 시행령 4조 9호상의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그래서 즉 하도급업자와 관련된 의무 위반으로 비슷한 게 총 4건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작년 12월 27일 울산지검에서 기소한 사례인데요. 그 시행령 5조 2항 2호 반기 1회 점검 보고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분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건 기소가 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방금은 이게 중처법에 규정되어 있는 뭐 의무 위반 유형을 하나씩 어떤 사례가 뭐에 위반됐고 어떤 사례가 뭐에 위반됐고 이걸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법률적으로 실제로 쟁점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뭐 저는 또 변호사고 변호인이고 하니까요. 가장 숙칭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중대재해로 기소 안 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저희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인과관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6월 27일 최초의 중첩법 위반 기소가 있었지만 그날 동시에 최초의 중첩법 위반 혐의 없음도 있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해 소재 자동차 부품 없이 다른데 취지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뭐 이런 거를 약간 미흡하긴 하지만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그렇지만 그래서 미흡하지만 중첩법 위반을 처벌할 정도의 의무 불이행은 없었다. 즉 인과관계가 없었다. 그런 지적 혐의 없음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8건의 내사 종결이 있었습니다. 그 18건 내사 종결이 전부 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뭐 내사 종결된 건 아니고요. 참고로 내사 종결이라 하면 이 노동청에서 이게 중첩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 수사지 건의를 올립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걸 노동청에서 내사 종결 처분하고 중첩법은 아예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 18건 중에 제가 처리한 것도 있고요. 상당수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다투고 있는 사례는 많이 있고요. 근데 또 그 중에 또 너무나 또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변론할 필요도 없는데 변론할 필요도 없는 사건도 있긴 있었고요. 가령 극단적인 경우로는 공사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심장병이다. 이러면 인과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내사 종결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달리 내사 종결되는 사례로 다퉈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기 적혀 있지만 부산 소재 아파트 옹벽 청구 중에 추락한 경비원 사례라든가 서울 분여 수급 작업자 사망 사고 사례 이런 거는 뭐 심장병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인과관계 전개 과정이 너무나 이 사업자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인과관계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된 거고요. 이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게 이제 원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거 많이 다퉈지고 있습니다. 원청에 대해서 이거 전부 사실 사고 발생은 하청업체는 원청 핑계대고요. 원청은 하청업체 핑계대고 서로 그러고 있고 또 건설공사는 약간 특수성 발주자냐 아니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다투고 있고 일부 인정되는 사례도 있고 일부 인정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CSO가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회장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첩법, 아까 말씀을 얼핏 드렸지만 중첩법 시행 전 그리고 시행 초기까지는 그렇게 컨설팅하는 로펌도 꽤 있었고요. 컨설팅하는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CSO 선임 같으면 그냥 CEO는 책임 안 져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결국은 CSO 선임됐다 해서 현재까지는 CSO 선임됐다 해서 CEO가 책임 면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CSO 선임돼 있어도 CSO를 뭐 상무 뭐 이런 식으로 해놨다 해서 다 CEO 처벌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례가 안 나오긴 했지만 CSO가 만약에 뭐 각자 대표이사 그 정도로 해놨는데도 처벌, 그거는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는 거니까요. 그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CSO를 선임에 대해서 면제되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이 중첩법상의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긴 한데 또 의정부지검에서는 뭐 꼼꼼하게 보셨겠죠. 꼼꼼하게 수사하시고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기소를 하셨겠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좀 천천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작년 1월 27일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중첩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의무 위반 유형별, 그다음에 법률 쟁점별로 총 나름 좀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총 14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불기소 사례 1건이고 또 법원 판결도 1건이고 해서 아직 사례가 덜 쌓여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아시겠지만 이 14건이 그 회사가 큰 대기업은 마지막 기소된 거기밖에 없습니다. 13건은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보면 고향에서 선고된 판결문도 보면 판결문 분석해 보면 뭐 이러한 거에 대한 조치가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사실 중소기업은 지금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간혹가다 사고 나서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해명할 수도 있는데 나가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 그냥 완전 거의 백지에 가까운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기소된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대기업은 기소되기가 쉽지, 막 검찰도 고민하고 있는 게 대기업은 나름 준비를 꽤 많이 해뒀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지, 그 변호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다투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병, 또 궁금해하시는 게 신병이시지 않습니까? 신병 관련해서는 아직 구속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즉 구속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실은 창원에서 기소됐던 그 여권 부품 업체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기각이 돼가지고 결국 불구속 기소, 판사 기각이 돼서 불구속 기소가 된 사례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구속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서 보셔야 되긴 합니다. 이상으로 나름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김성용입니다. 작년 12월 말인가 이 법무부 보건부에서 중첩법 시행을 앞두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한 1년 몇 개월 만에 다시 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첩법 전문가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첩법 지금 TF를 개선 TF라는 이름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자를 맡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 적정하냐 아니냐는 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노동계든 경영계든 국가에서 만드는 법이 좀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관계된 여러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는 것 혹은 논의를 해야 될 대상들은 TF에서 충실하게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불러주면 가겠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또 TF에서 경영계 노동계 분들을 모셔서 목소리를 또 들어보는 자리, 지금 중소기업 50인 미만의 어떤 현안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발표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TF 활동이나 논의와 관계해서 이런 부분을 꼭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면 제가 잘 들어 기록해서 가서 TF 위원님들하고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자리에 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중첩법이 생기고 나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최근 1월달에 중첩법 개선 TF라는 이름으로 산업부 관련 로드맵이 나오고 나서 산업법령 개정 TF, 중첩법 TF 여러 가지 TF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중첩법 논의는 여러분 이미 뭐 로드맵에서 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발표문에 보시면 25쪽, 24쪽 그 부분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산업부 관련 법령에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위험성 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사항 중심으로 처벌 요건을 명확화한다. 위험성 평가와 처벌 요건 명확화. 상습 반복 다수 사망 사고는 확실히 형사 처벌을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안전 투자라든지 형사벌 이외의 다른 제재가 적합한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논의를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고용부에서 중첩법 개선 TF가 생긴 그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반대되는 또 다른 TF를 하나, 대응 TF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대응 TF는 정부 TF에서 나오는 결과가 나오면 의견을 내겠다는 식으로 지금 대기 내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10개 법안 중에서 국민의힘 박대원 의원 그 안을 빼고 나머지 9개 안 중에 8개 안은 법을 제정할 때 뭐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라든지 혹은 형벌의 하한, 벌금의 하한 규정이라든지 혹은 공무원의 책임 규정이라든지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참가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다시 집어넣겠다는 법안을 지금 벌써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제출되고 지금까지 꾸준히 제출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할 때 중첩법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든지 그런 면역이 있다고 느끼시면 바로 그 법을 입법 활동하겠다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방에게 만족스럽고 일방은 전혀 만족이 안 되고 이런 법이 유지가 될 수 없고, 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다 입맛이 맞는 법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논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의견 차이에 기반이 되고 있는 공통의 출발점은 산업 현장에서 종사자의 근로자의 사망 사고나 상해 사고를 줄이고 기업은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윤리적인 경영을 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가장 기본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생각하도 그걸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있는 문제들을 좀 오픈해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행사도 그런 여러분들 목소리를 조금 지금까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좀 더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단체들과도 또 의사소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서 TF 논의와 관계해서 혹은 지금까지 중첩법 운영과 앞으로 개정 방향 관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뭐 이미 다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만 26페이지에 보시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 요건이 지금 명확하지 못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노동계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산업법상의 600몇 가지 의무라든지 혹은 위험성 평가, 산업공단에 나오는 위험성 평가 기준이라든지 혹은 거기 시행령의 9가지, 4가지, 지금 총 13개라고 표현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규정들을 보면 오히려
경영계에 면책을 주는 규정이다. 그것만 지키면 취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 아주 상반된 입장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규 심판 제청 장관 조금 전에 두성산업 같은 경우에 공무원 와원과 대리인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아마 4월 말 8차 공판에서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헌법 소환까지 가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법 제정 초기에도 이 부분이 조금 형사벌로 처벌하기에는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형벌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로 이게 위헌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법원에 갔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강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번은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논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개인적인 형법 교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과실범이지 고의범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위험성 평가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위험성 평가에 관한 부분도 지금도 산업법에 보면 일부 과태료라든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산업법 168조 이하에 보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전성 위험성 평가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할 때 그런 업체들이 들어 있거든요. 했다고 할 때 그 고의범과 나중에 과실이 합쳐지면 결과적 가정평도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생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안전성 평가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 안전성 평가를 부각시키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중처법의 구성 요건을 해석하는데 유리하게 될까, 기업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될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형벌로 처벌할 건 처벌하고 또 형벌로 처벌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니까 위반 사건 중에서도 조금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습 다수 반복이라는 말을 아마 연구에서 그렇게 썼는가 본데 그건 이미 정해졌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논의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맥락은 좀 중대한 위반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원리에 맞지 않겠냐는 이런 취지고요. 아시다시피 다 전문가시니까 아시다시피 외국의 경우를 자주 인용도 하고 뭐 호주의 예를 들고 캐나다 예를 들고 하는데 호주 캐나다 빼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CEO나 사업주를 형벌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호주나 캐나다는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몇 건에서 실행 선고가 됐냐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조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사건이 적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하면 상징적인 입법으로 불만을 만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형벌로 처벌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가려서 처벌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될지는 지금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과징금, 벌금, 과태료, 불법이 환수제도, 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선진 각국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형벌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나 엄격한 조건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고도 작고 아주 소규모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CEO가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이런 사업장은 개인의 책임이 사고의 여부를 좌우하지만 규모가 좀 커지게 되면 그 기업 자체에 여러 사람들이 과실이 누적이 된다든지 혹은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안전 문화가 사고를 만든다 해서 법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주로 대책의 외국의 주로 대책의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CEO를 꼭 처벌해야 되겠다. CEO가 처벌되지 않으면 나는 이 법이 제대로 기능한다고 보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큽니다만 과연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외국에서 이렇게 법인에 대한 제재가 법인은 주로 금전 제재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사업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갈 수도 있겠죠. 점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법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만족하는 부분들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에 50인 미만 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50인 미만도 그렇고 50인 이상도 그렇습니다만 기업 인원의 숫자가 그 기업의 안전문화라든지 혹은 그 기업의 정서나 이런 걸 다 대변하지는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50인 미만 중에서도 아주 안전문화가 이미 충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 10인 미만에도 잘 된 곳이 있고 또 사업이 건설업이나 제조업이냐
식품 가공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50인 미만이 주문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좀 어렵겠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이런 사례들도 보면 갑자기 소규모의 기업에 부담하기 어려운 업무가 주어지면 기업이 망해가지고 일자를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들 많이 생겼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현실적으로 준비가 좀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땐 지원을 좀 더 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법체계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100% 손대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 갖고 있습니다. 5인 미만도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팩트 이탈을 가지고 좀 검토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인 관점, 이 산업법에 중처법에 있는 규정을 집어넣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처법은 산업법과 다른 거다, 이거는 같이 섞으면 안 돼, 이건 취업을 하려고 만든 법이지 산업 현장에 안전하고 관계없는 거야.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해결하고 중처법은 취업을 하려고 만든 법에 왜 자꾸 이걸 산업법에 집어넣어서 규모나 볼륨을 줄이려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토론이 열리기 어려울 정도로 입장에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 매스컴 이런 데서 기업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논의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관련해서 학계에서 보면 최근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련 유형의 28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감독관의 시정조치, 작업중지명령을 발송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그 건설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영업정지 요청을 실제로 한다든지 공무기관 발주를 제한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중처법, 산업법 이런 규정보다는 이런 게 더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또 기업에서는 모든 유형의 제재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라 뭐 이렇게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달리 말씀드리면 형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구성요건을 명확하는 대상을 줄이든 간에 축소하려고 그러면 축소하고 나서 과징금이나 하는 형사 민사제재나 검증적 제재를 확대하게 되면 경영계 쪽에서는 이쪽을 줄이는 게 이쪽이 늘어난다 어느 정도 설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노동계에서는 형벌을 주기고 과징금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형벌은 그대로 두고 과징금 늘리는 게 괜찮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논의를 통해서 안전한 방향을 잡아나가는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들은 경영계의 목소리가 29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혹시라도 더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본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받아 적어서 TF에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을 폐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단일화 해라. 지금 산업법 167조 같은 형벌 조항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 산업안전보건 의무 치상죄는 규정이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처법에는 치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법 자체도 제가 10수년 전에 한번 여러 가지 기회를 한번 들여다본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구조인데 벌금, 과태료, 가토록의 금액 여러 가지가 좀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중처법에 있는 지금 6조의 처벌 규정을 산업법을 집어넣는 게 어떻겠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중처법을 제도를 전체하더라도 그 대신에 제재 방식이나 적용력을 좀 개선하자. 대표이사 좀 CEO, CSO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작위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특성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8개 입법의 거의 대부분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다시 넣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상시 근로자나 혹은 하청기업 지금 도급 원청의 책임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했고요. 원청의 책임을 지우는 게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사람들이 중요한 의도였기도 했죠.
근데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 지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하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하청에서 고용하는 고용자들의 질 혹은 이 사람이 일용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과적으로 다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내 사업이지 이거 어디 하청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달라는 얘기고요. 종합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서 안전 인프라 구축하는 좀 지원해달라. 지금 10인, 20인, 50인 미만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인 이하인데 준비가 잘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50인 이하인데 전혀 나는 뭐 닥치면 어찌 될지 나는 모르겠다는 지금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시다시피 고용부에서 5천억 1조 가까이 지금 지원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차제에는 행사비를 줄이고 과징금을 받아서 과징금을 안전기금으로 확보하는 이런 재단 기금을 운영하는 어떤 이런 안들도 학자들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는 형벌을 조금 낮춰달라는 거고 좀 전에 안 변호사 발표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일정한 업무를 이행하게 되면 인정제처럼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경영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근로자 책임 명확화는 지금 예를 들면 독일법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법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실 안전보건이라는 게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라 이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쓰라고 시키는데 안전모 안 써서 사고 나면 이게 기업주 책임이냐 근로자 자기 책임이냐 이런 논의가 항상 불거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외국에서는 협조 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업주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을 하려고 하면 근로자가 협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근로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협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준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위반이 있으면 위반이나 사고가 있으면 국가기관에서 어떤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까지 위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는 이런 유형의 법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한번 도입해 볼까라고 얘기를 하면 노동자를 처벌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죠. 형사벌을 꼭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고용계약도 민사의 계약에서 출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쓰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 고용계획이나 사업 발주단 이런 부분에서 또 명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한 2년 정도 유예해달라는 주장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하는 건 지금 감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또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의견을 보시면 30쪽, 31조인데요. 노동계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TF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는 겁니다. 왜 멀쩡한 부분을 왜 중간에 지금 문제 없는 고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개정 작업 자체가 의도가 있다는 거고 지금 재판에서 판결이 지금 한 건 나왔는데 10건, 100건 가지고 한 건 나왔는데 뭐 벌써 개정 논의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부 뭐 합리성 있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미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꾸준없이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국가의 어떤 법이나 국가의 운영이 한 놔두고 될 때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운영되는 부분, 운영되는 법들이 있더라도 그거를 개선하는 작업들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영 책임자를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청에서 대표이사를 그룹이니까 부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실제 수사관들은 기업 사업주, 건설 사업주를 피의자로 했는데 검찰에서 아마 그룹의 대표 회장을 피해자로 피고인으로 기소한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실질적인 책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는데 해석이 좀 달라질 수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규정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종국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영 책임자라고 하든 뭐 경영 책임자 등으로 하든 혹은 CEO를 하든 CSO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법은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확인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법이어서 나중에 해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손대지만 자꾸 등이 이상하다 모르겠다 하면 이제 아예 노동계에서는 대표 이사라고 그냥 정해버리자 법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너무 낮자 10억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벌금 하한이 없으니까 25,000원급 되잖아. 감경하면 하한을 두자 정도고요. 현장을 훼손하는 처벌 규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하는 규정도 삭제하고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하자. 물론 그런 건 있겠죠. 노동계에도 이 내용을 전부 다 100% 자기들이 실현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이렇게 내놓는 건 알 겁니다.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강한 요구를 해야 하는 반등권은 받아들여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4월 초에 나온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건 사실 확정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형벌이 3년 집행유예 나온 부분들이 그날 당일 노동계에서는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낮은 형이 있냐고 비판을 했고 경영계 측에서는 예산보다 형이 중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점이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중첩법이 들어오게 된 배경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찰이나 법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있고 이건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살인을 방치했다, 사망을 방치했다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사건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전에 그 수사 능력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하나 참석하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수사권 조정 이외에도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근로감독 간의 수사 기록들을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경찰들이 맡아서 근로감독 간의 수사를 좀 할 수 있느냐는 부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대 우리 아울렛에서 안전보건 회의를 했다라고 서류를 조작해서 위조라고 하는 사건 경찰들이 박수 들고 압수하러 들어가는 걸 제가 봤는데 근로감독 간의 그 산업법이나 중첩법 위반을 수사하다가 이 서류를 조작했다 그러면 그건 손을 대지 말고 경찰이 와야 됩니다. 경찰이 위조 수사에 관여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2중, 3중 수사를 받는다는 하소연도 많이 하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방금처럼 수사를 하다가 근로감독 간에 서류를 보내면 이게 좀 미세는 같다 그러면 자기 관할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을 불러서 수사를 하라 해야 돼요. 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안 받습니다. 이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요. 이 하나의 현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할, 수사 관할, 지휘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2중, 3중 수사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오늘 한 곳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근로감독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감독관에게 주는 게 맞을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은 사법경찰관에게 주는 게 맞을지 어떤 기업에서는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잘 받아서 논의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으로 동탕하게 될 사건들도 있고 지금 계속 4월달에 한 건 더 5월 6일 지나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종래보다는 민사합의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피해자 유족들이 소를 취하하거나 변호사 의사를 표시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합의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또 변해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도 피해 가족들에게는 이 법이 생기기 전보다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업들이 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첩법이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시기냐 아니냐는 것부터 지금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고 또 꼭지 하나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원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인간의 이성도 믿고 또 지식인들의 분명한 합리적인 생각도 믿는다고 하면 목소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법이 가장 합리적으로 운행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 돼야 될 것이야 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의 과정 중에 오늘 참석한 분들이 혹시라도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 자료에 없는 내용 중에서 기업체에서 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려움이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고 가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대원 변호사입니다. 세 번째 세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구체적인 굉장한 뭔가 묘수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뭐 그런 묘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당연한 얘기라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기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하자, 이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그냥 원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근본적인 것부터 굉장히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이 심하고 그 이해의 폭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실효성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실효성에 관한 논란 중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어떤 처벌 중심으로 이 예방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예방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대립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예방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처벌이 중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예방은 목적이고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진이나 뭐 기업이나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거를 줄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그 목적에 보면은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어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방을 위한 하나의 조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노동부에서 김 교수님을 중심으로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도 운영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정부의 입장,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중대재해 예방의 목적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겠죠.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잘 운영할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제로 그 중대재해 발생 숫자,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게 최대의 관심사일 거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막 처벌해야지, 이게 그 관심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광역 중대재해 수사과라는 것도 만들고 이제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까 이제 뭐 기소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세업체들로서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대부분 거의 구축되지 않은 사안에서 이제 기소가 대부분 이루어졌고,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춰놨다 그러면은 지금 노동청 단계, 검찰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다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여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검찰 수사 지휘를 올리면은 검사가, 그러니까 입건 지휘를 올리면은 검사가 다시 뭐 보완 수사해라라는 거를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자기 빨리 수사하고 또 다른 거 수사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검사의 재지휘 받으니까 일은 쌓이고 이 해결은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그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계에서도 주장하듯이 당연히 중대재해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게 다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도 이게 법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맞출까,
튜닝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회사들도 또 이제 뭐 어떤 규정을 새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법무법인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로펌을 위한 법이다 막 이런 어떤 비판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법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이제 노동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좀 더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거를 갖춰서, 사실 로펌이 어떤 안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로펌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찾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좀 이제 명확하고 구체화하고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개선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업들은 그러면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자율적으로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의 어떤 굴레가 계속 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대응 방안, 그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은 어떤 법에 맞춘 형식적인 그런 대응보다도 과연 우리 기업의 어떤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고용노동부도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정책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또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종합계획인데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건 아니지만 일반 근로감독함에 있어서도 목표는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법과 원칙 확립이라는 주제하에 여러 가지 특별 감독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취약한 노사보호 지원이라든지 근로감독 내실화 역량 강화, 이런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중대재해 감축에 관한 고용노동부 정책에서도 이제 작년 11월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로드맵에 보시면은 요약된 내용이기는 한데 어떤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게 없습니다. 딱 언뜻 보기에. 첫 번째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 두 번째로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 관리하겠다, 세 번째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네 번째로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것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내용 중에 하나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감독 행정과 법령 기준 정비하겠다라는 내용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부 정책은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굉장히 일부다,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굉장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건설 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사고 유형을 보니까 추락기인 부딪힘에서 중대재해가 60% 이상 발생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중 관리하겠다. 그리고 원청보다는 하청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1월에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이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이제 근로감독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뭐 산업안전법 위반이 있는지를 감독을 해가지고 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라 목적을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 요인을 진단 개선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율적인 예방 체계 확립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부분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위험 사업장 8만 개소를 선별 집중 관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일반 재해를 다 어떤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특화 점검하겠다라고 해서 개별 사업장들이 어떤 작업이든 작업하기 전에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해가지고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개선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평가 절차가 기업들에게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인 사항으로 보시면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지, 가차 사고 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하는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수립한 위험성 개선 대책을 실행하고 확인하는지,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등 안전점검 회의, 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 등에게 공유 전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수사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서 그래서 개선 조치를 해라, 그리고 경영 책임자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위험성 평가 절차만 만들었다라는 걸로 해서 법을 이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근로자들을 참여시키고 위험성 평가 결과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적절하게 교육이 돼가지고 개선 조치를 취해서 그 작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보면 수사의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그러면은 해야지 진짜 회사가 잘한 거냐. 그러니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꽤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갖춰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난 그 작업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절차를 거쳤고 그랬는데,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그럼 절차적으로 거쳤어도 질적으로 그러면은 제대로 해가지고 그 위해 요인을 발견해가지고 위험 요인으로 기재를 하고 개선 조치를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거를 준수하지 않고 그냥 막 해가지고 사고 난 거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절차만 했지 어떤 회사의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다라는 방식으로까지 지금 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그런 회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을 때 법을 준수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수사기관 노동청에서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고, 지금 아까 1호 판결 사건이 나왔다고 하지만 선례로서의 가치가 좀 부족한 게, 그 부분은 전혀 그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다 자기는 아무런 안전보건 조치를 안 했어요, 관리 체계가 없어요 라고 자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선례로서는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례가 계속 축적돼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감독 종합계획 구체적인 내용 세 번째로
일반 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감독하겠다. 기존에는 그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하게 되면은 그 안전조치 위반이요. 예를 들면 안전난간이 조금 빠져 있네, 개구부가 뭐 이렇게 열려 있네, 이거를 다 사진 찍고 지적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식의 근로감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근로감독해도 또 다음에 오면은 유사한 게 또 이렇게 발생돼 있고 이런 식의 근로감독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뭐 위반 사항을 일일이 지적하기보다는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1단계로는 그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서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겠다.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해가지고 유해 요인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기업 스스로 자율 계산이 종료되면 확인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일정 기간 이후에 이행 감독을 하겠다. 이런 식의 감독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감독을 하는데 특별 감독은 본사에도 같이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고 유형을 밝혀봤을 때 어떤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3대 사고 유형, 혈대 위험 요인, 그러니까 추락, 피임, 부딪힘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근로감독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사전 예방 체계를, 사전 예방을 위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는 이제 김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동부에서는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설명을 들어도 이게 그러니까 조금은 계속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지금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인 게 뭐 법 취지는 다 공감하지만 이게 정작 그러니까 중대재해 우리도 중대재해가 발생하고는 쉽지 않다. 어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싶겠어요. 다 예방 조치는 하고 하지만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어떤 법적으로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불명확하다. 수사기관도 모르고 지금 법원도 그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어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의 대응 방안은 뭐냐라고 하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산업 안전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 구축해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법 시행 초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 말하자면은 그 법에서 법 시행령에서는 그 경영 방침을 세워라, 뭐 전담 조직을 둬라, 유해 위험 요인 관리 개선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라, 뭐 예산에 관한 뭐 조치를 해라 이런 것들이 쭉 시행령에 열거돼 있다 보니까 이 열거된 조치의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그 형식적으로, 서류적으로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절차적으로 그거를 이해할까에 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법 시행 1년이 지났으니까 결국은 법 취지는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작업을 할 때 위험 요인을 파악해가지고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세부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거는 여러 것들을 갖춰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잘 이행할 수 있는 또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이행 연구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라 라고 법에서 이제 상세히 규정을 해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뭐 그 많은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서는 중요하다라고 그 전문가들이 논의돼서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기존에
코샤 MS라든지 뭐 IS 인증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법에다가 도입했는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불이행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불이행했을 때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자꾸만 하나하나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정해놓은 게 또 회사의 어떤 자율적인 유해 위험 요인 예방 조치를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약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완화할 필요 그러니까 완화한다기보다 좀 단순화하면서 명확히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 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근로감독 그러니까 노동부의 근로감독 방향을 참고해가지고 우리도 내부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도 이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우리도 첫 번째로는 노동부에서 위험성 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 부분이 실제 사고 났을 때도 수사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고 무엇보다 현장 작동성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많은 회사들을 이제 자문을 해보다 보면은 이제 위험성 평가 절차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련은 돼 있는데 실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현장 작업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관리자들이 이렇게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협력업체가 실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력업체 뭐 대표자가 참여하거나 협력업체는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거나 그러고 나서 교육이라도 잘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 교육도 전파 교육도 뭐 책임자한테만 이렇게 알려줬는데 실제 그 작업자들한테는 전파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게 위험성 평가 절차가 잘 준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면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고들도 진짜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작업할 때 보면은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비상주 업체가 갑자기 들어와서 작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안 갖춰지고 위험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 꼭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 기업에서 혹시 위험성 그런 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전반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고 어떤 실질적으로 협력사까지 말하자면 점검을 할 때 협력사 작업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해본다든지 이런 점검까지 좀 고려를 해서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노동부도 강조하듯이 일단은 중대재해 발생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일반 작업할 때 중대재해가 막 잘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이 무엇인지 우리 사업장 내에서는 고위험 작업이 무엇인지를 좀 선별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방식의 일환으로는 경영 책임자가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내가 좀 관리하겠다. 또 그 현장에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2번이랑 연관이 되는데 그 노동부에서 말한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을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디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그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 허가 절차를 마련해서
실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절차가 없다 그러면은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 허가 절차를 마련해서 최소한의 그 위험성 평가와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자문하면서 그 굉장히 이제 자문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이거를 접근하면 좋을까 하는 그 고민이 많은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딜레마가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원청인데 원청으로서 안전관리를 그러니까 협력사, 사내 협력사의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사내 협력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너무 빡세게 하고 뭐 조금 위험하게 하는 게 있으면은 시정 지시하고 막 이런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은 이른바 불법 파견, 그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불법 파견이라는 거는 그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그 그러니까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전조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권범준 변호사님도 건설공사 발주자가 쟁점이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 건설공사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노동부 입장이고 지금까지 건설공사 발주자는 다 이렇게 그 송치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도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주가 된다. 그러면 도급사업주가 되면은 또 그 협력사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많은 기업들이 사내에 뭐 공장을 추가 증설한다든지 할 때 안전조치를 다 하고 있거든요. 작업 허가도 다 받도록 하고 있고. 근데 그런 활동이 혹시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 조치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펜스 닫히고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아무 관여도 안 하는 게 법적으로는 안전한 건가 이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관여를 하고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재해 예방에는 도움이 될 텐데 법적으로는 그게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영 책임자 아까 그 삼표산업 회장이 기소된 사례도 있었는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룹사의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CEO, CSO 관계에서 CSO한테 안전보건에 관한 정권을 다 부여하고 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했는데 CEO가 자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뭐 아니면 또 그룹 회장이 보고받고 하면 그게 혹시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권 그리고 사업을 총괄 대표하는 사람으로 돼가지고 경영 책임자로 인정되는 건 아닌가 이런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마. 나는 그냥 그냥 모를래. 약간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어떤 중대재해 예방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요거에 대한 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는 하되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한 의견을 좀 드리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제가 재작년에 울산지방법원에서 판결된 건설공사 발주자에 관한 사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판결이고 앞으로 요런 지금 말씀드린 그 딜레마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법이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법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은 뭐냐면은 그 공장의 지붕에 뭐 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지붕 수리 건설공사를 원청이 발주를 했고요. 건설업체가 지붕 공사를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원청이 뭐 안전 그 작업 허가도 했고 뭐 그러니까 너는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사업주다. 이렇게 보고서는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원래 지위가 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해서 실제로 총괄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되고, 만약에 그런 지위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재해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전조치에 관여하는데 그게 약간 미흡해가지고 사고 난 경우에는 처벌하고,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나쁜 놈이냐 봤을 때 조금이라도 안전조치 하려고 했던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좋은 원청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방기한 사람은 면책되고 관여한 사람은 처벌되고, 이거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인정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선례도 없고 좀 법적으로 애매하고, 지금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자꾸 엮어가지고 그런데 CEO가 경영 책임자다라는 근거 자료로 막 보고받은 것도 좀 그 근거로 삼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어떤 판결에 유사하게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좀 선례나 이런 거 불명확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조치에서 손을 떼기보다는 내가 건설공사 발주자다, 내지는 내가 CEO면은 CSO가 경영 책임자고 나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그 기업 내에서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어떤 뭐 근거를 마련해 두고 나는 순수하게 안전보건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어떤 법적 장치를 좀 두고서는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법적으로도 제일 안전하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 조치를 해 나가면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앞서 뜻깊은 강연을 펼쳐주신 안범진, 정대원 변호사님과 김성용 교수님을 다시 앞으로 모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해보는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을 뜨거운 박수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제2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4시 한 10분 정도를 좀 마감하는 걸로 예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우리 플로어에 있는 계신 분들 궁금한 질의 답변 형식하고 건의사항을 받는 것하고, 또 두 분 변호사님 30분 동안에 말씀하시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틈새에 또 하고 싶은 말씀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오늘 발제 내용과 관계에서도 그와 관계 발제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부분이라도 혹시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분은 손 들고 챙겨주시면 바라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회장님. 예.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회장 맡고 있는 유현성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재형 법정주의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의 그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물론이고 검찰 또 법원 전부 다 지금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한국이 성문법의 국가인데 우리가 영미처럼 관습법을 처럼 판례가 어떻게 나왔는지 뭐 어떻게 계속 기다리고 있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권기석 고용노동부 차관 강의를 든 적이 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오염성 평가와 재발 방지이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근로감독은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갈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해서 지금 교수님이 만든 TF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서론이었고요. 질문은요. 얼마 전에 그 정자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 또한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그 한 법에 규정이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이쪽 일반 재해 쪽으로 해서 법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모호한데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그 김성룡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대 사실 그 법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시민재해, 산업재해가 갑자기 합쳐서 한 법이 만들어진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어떤 정치한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다 합쳐진지 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법 적용이나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무를 내가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된다 하는 것이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이것 가지고 의견 차이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위험성평가 같은 이런 부분들도 노동계 쪽에서는 얘기할 때 지금까지 기존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게 했던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게 구체적으로 모르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경영계에서는 그러면 그것만 다 지키면 내한테 책임이 없느냐 물으면 실질적으로 법 적용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재해나 사업재해를 똑같이 형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좀 그쪽 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뭐가 들어있나 하면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신체에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라. 확인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규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높이의 작업을 할 때는 뭐 추락 방지망을 어떻게 하면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아주 최소 규정만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최소 규정만 규정해놓고 나머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사업주나 근로자가 현장에서 자기 사업장에 맞게 특화된 위험성 평가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근로자와 함께 작업 위험이 예방되도록 하라 이렇게 맡겨놓죠. 그럼 나중에는 그 현장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판단하는 업무상 과실 관점으로 판단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처럼 이렇게 강한 고의의 어떤 형들처럼 강화된 형벌로 처벌한다는 게 조금 맞지가 않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단순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든가 지시를 위반했다는 정도의 징역 1년 이하라든지 아주 강화된 반복 위반의 경우 한 3년 이하의 징역을 취하나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현장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처럼 그렇게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로교통도 똑같은 그렇습니다만 우측 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반대 차선에서 차선을 넘어서 돌진해 오면 내가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편 차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없다 하면 인도까지 넘어가서 피해야 될 이런 의무가 주어지는데 어느 걸 지켜야 하느냐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시점에서 가장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무인 것처럼 산업 현장이나 시민 재해 현장에서도 전국적으로는 그 구체적인 사고 시점에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냐는 법에 미리 정할 수 없는 건 아니냐. 대신 그렇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알고 위반한다는 건 사실 고의범 성립이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해결한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지금 이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고의로 의무 위반을 하고 그 의무 위반에 사망을 야기했다는 식으로 이런 구조에서 비난에 강한 형사벌로 제재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부작위범에 인과성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 우려가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판사가 무죄 선고할 경우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무죄 선고가 나게 되면 그 다음에 과연 이 중처법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목적과 이게 부합하는 결과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회장님 말씀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시민죄인이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많은 요건들이 충족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사 단계나 혹은 수사 개시 전에 상당한 품을 들였는데도 이게 입건해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도 많이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정대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데 사람이 한 명 사망하고 한 명 다쳤으니까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결과적인 면에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최소한 법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포섭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일단 그 사고 자체는 교량이 공중이용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은 맞는 것 같고요. 또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이제 그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물을 다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중대산업재해는 그 노동청에서 수사를 합니다. 근데 중대시민재해는 또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우리나라 교량 붕괴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수대교 사례지 않습니까? 성수대교 사례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건은 이게 지금 아마 성남 그쪽에서 아마 옛날에 그 모래가 좀 그때 뭐 이상한 모래 사용된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공이 어떻게 됐는지 그부터 시작이 되기 힘들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는 중대시민재해 요건 자체는 해당되는데 앞으로 처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조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에서 질문을 좀 생각하실 동안에 그럼 제가 우리 지금 변호사님 두 분한테 한번 개인적인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중처법의 수사가 특사경 수사다 보니까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는데 검사 지휘를 받는 사건이고요. 이게 지금 다른 그 외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든지 문서 위반이라든지 부실 신고에 관한 어떤 다른 법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법경찰관 관할이다 보니까 지금 동일한 사건을 압수영장 수사를 2번 쳐서 2번 압수수색을 당한다. 똑같은 사건을 경우에 따라 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록을 협조 안 하면 한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을 주고하는 이런 경우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법경찰관의 수사 능력,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혹은 이 기업체가 수사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부담이 이런 걸 고려할 때 어느 한쪽 기관으로 이게 하는 게 맞다고 보면 이중수사 어느 기관으로 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든지 경험상 그 수사 결과나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전문성에 이런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약간 공개된 자리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고, 근데 각자 좀 약간 전문성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업과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는데 그 업무상 과실치사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인데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가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안규칙 않습니까? 거기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은 그 노동청이 있는 건 맞고요. 대신에 이 수사 기법이라든가 이거는 아무래도 경찰이 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범준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사고 나면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수사하고 경찰도 이제 수사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 중대재해 수사과를 또 신설을 해서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 수사를 하고 그 근로감독관들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노력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제 안범준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컨대 그냥 사고가 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법 위반 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근로감독관에게 더 전문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사고 났을 때 아까 위조 말씀하셨는데 그 문서 위조 같은 게 심심찮게 사실 발생합니다. 그 어떤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자기 사후적으로 누락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문서 위조가 발생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심심찮게 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밝히는 데는 사실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같은 사건을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때는 뭐 별 문제 없었는데 경찰 수사하다가 그런 부분이 드러나가지고 어떤 위조 문서가 발견되고 그거에 기초해서 수사가 더 약간 확대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어느 쪽이 더 이렇게 한쪽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한쪽으로 몰아서 수사권을 주는 게 과연 맞나? 그 수사 효율성 측면만 보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 예. 그 기업 변호사님들은 기업 대리를 하시면 기업이 수사를 적당히 받으려면 경찰보다 근로감독관이 다 하는 게 다른 것보다 지금 수사 지휘가 없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종결까지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하니까 근로감독관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혹시 플로아에서 예. 이쪽 자기 소개 간단히 좀. 일진 플러스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그 중초법 시행이 되면서 제정이 되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안전관리자입니다. 많은 이제 연봉을 받으면서 이직을 했고, 그렇고 그리고 가장 힘든 사람도 안전관리자입니다. 이 법을 또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그 교수님께서 이 책자에 보니까 경영청이나 노동청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뭐 애로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 입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안전관리자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 법을 뭐 개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초법에 법정 인원을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인원은 어제 자격을 딴 사람도 법정 인원이고 10년을 일했던 사람도 법정 인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보면 뭐 여기 지금 빅데이터에 보면 뭐 보험 사업장이 뭐 몇만 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진짜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고 좀 놀라서 예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 작업장에는 어떤 뭐 몇 명 이상의 경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자 입장으로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실무진은 이게 맞는데, 그런데 결정권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고들도 많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행기 항공 조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얼마 정도의 비행 조정이 있어야 이제 핸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안전관리자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예,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뭐 우스갯소리로 로펌 외에 그 호강을 맞은 것이 안전관리자를 키우는 대학교 과정인 학과가 막 생긴다 할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안전관리자는 그냥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무조건 자격을 조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합리적인 대책을 교육부에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예, 안녕하십니까. 한진그룹 안전보안실의 윤유옥텔이라고 하고요. 그 세 분 강의는 인상 깊게 잘 들었고 안범진 변호사분께 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대기업 사례 중에 한 건이 이제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대기업에서의 사례는 아직 없다고 얘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대부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고 그리고 안전조치가 사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적인 정말 큰 대기업들이 사고가 났을 시에 기업의 총수라든가 대표이사들 이러한 직위까지 기소가 되고 조사를 받을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래의 일이니까요. 미래의 일인데 아직까지는 물론 총수니까 그 회장님 회장님은 아직 조사받은 예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3표 외에는. 근데 그 3표도 그 약간 경위를 설명드리자면 그 시민단체에서 3표 회장님을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노동청에서 각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근데 검찰에서 그거를 꼼꼼하게 수사를 했죠. 꼼꼼하게 작년 말에 수사를 해서 우리 정모 회장님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이상의 그 고민을 거쳐서 지금 기소를 한 거고요.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그 외에 대기업들 뭐 사장님, 대표이사님, CEO 조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고 아직까지 기소가 된 예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여러 번 있었고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근데 기소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기소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뭐 저는 변호사고 최대한 기소가 안 되게 노력하는 거 보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은 준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면도 있는데 또 사후적인 관점에서 사고 발생한 관점에서 보면 앞에 뭐가 부족했다 이걸 보면 또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는 면도 조금씩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좀 쳐내려고 하고 있고요. 수사기관에서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서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대기업은 기소되는 건 딱 한 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 그 두 번째 질문 네. 그래서 어느 근로자가 요새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와의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상위 관리자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러한 보복성으로 인해서 회사의 장비로 이제 동료 근로자들이나 회사 인원 측에다가 상해를 입히거나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어떤 회사와의 업적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사료가 되는지 그런 관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처음 생각해본 사례고요. 지금 당장 물어보시니까 지금 제 일반 상식, 제가 가진 리걸 마인드로 답변을 드리자면 그거는 경영 책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인과관계입니다.
둘이 싸우는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경쟁자가 둘이 싸우는 것까지 방어를 해야 되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드는 생각은 명예훼손 책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꼭 중처법 대상이 될까 싶은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그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영국 그 로벤스 보고서를 이제 쭉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 로벤스 이분이 저 보수당하고 노동당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낸 보고서가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근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정권에서 그 만들어졌고 지금 현 정권에서는 그거를 또 이제 약간 또 좀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다시 법안을 다시 만든다고 해도 지금 여수야대 상태에서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그 우리 이제 그걸 힘의 세력 개념을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그 외국의 사례 중에서 진짜 본받아야 될 만한 사례가 어디가 있는지 아까 교수님이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 굉장히 문안이 간단하고 그 사고의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걸 법으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그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본받을 때는 어디냐? 일본이냐? 프랑스냐? 독일이냐? 아니면 영국이냐? 그걸 보고 좀 그 사례가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이제 우리 그 법제가 어느 나라의 법제부터 출발했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 법인 처벌하는 양벌 규정 같은 이런 것도 우리 형법에서는 줄기차게 법인은 처벌 못한다는 얘기가 교과서에 계속 나오는데 일본이 1900년도에 양벌 규정 처음 들어왔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입법입니다. 그때 일본이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개인 처벌이 안 된다 해가지고 법인에다가 양벌 규정과 벌금을 때리는 걸 120년 전에 도입했고 우리가 해방되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계통의 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노동법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영미 쪽으로 접근하기가 실용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역을 50년, 100년 때리기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몇백억씩 개인에게 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을 내는 영미법 체계가 우리나라 체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나 독일 쪽에 있는 대륙법 계통의 체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법 구조가 맞다. 그다음 그 나라에서는 개인의 행사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100년씩 200년씩 되는 게 아니고 엄격한 우리나라 행법체계 같은 그런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허락된 시간이 지금 4시 10분 다 됐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지금 이 이후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왔고요. 농촌진흥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왔고요. 안전보건팀장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민간에서는 이 부분 예전부터 이제 관심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중처법 들어오면서 이제 국가기관 포함 공공기관까지 다 해당이 됐는데 사실은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헤매고 있는데 지금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손을 들었고 그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어느 정도 규모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 되거나 뭐 안전보건관리자가 300명 이상 되면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두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전담 조직은 몇 명 이상 해라, 자격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매뉴얼이 구속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별로 좀 다른 부처도 알아보니까 전담 조직이 운영지원과 소속에 이제 한 개의 팀으로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저 재난부서 같은 경우는 재난부서에 소속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사실상 이제 예산이라든가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경영체제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담 조직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아시다시피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이게 청차장, 기관장 직속으로 있지 않으면 예산부서가 따로 있고 조직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필터링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전담 조직에 대해서 좀 규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기관장 직속에 이제 경영책임자 직속에 있는 게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개인 소견이고 저희 기관 소견은 또 아닙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부에서 어떤 형태든 매뉴얼의 해석 지침이 있을 때는 그걸 따르는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 위반 사항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고 옆에 변호사들 분들한테 조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국가기관에 해주는 것이 더 신뢰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은혜하신 부분들은 또 제대로 은혜가 되도록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서 두 번째 세션은 이걸로 마치고 마이크는 사회자분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